아름다움 있잖아요. 아름다움, 미. 이 미의 극치가 뭐냐? 대체가 미의 극치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인을 뽑을 때도 보면은 미인을 뽑는다 해놓고 실제 거기에는 보면 진, 선, 미 이래 돼 있잖아요. 진, 선, 이 미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움은 착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눈요기 감으로 보기 좋게 생긴 것.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진선미를 미인을 뽑는다 이거 하면 그게 되게 보왕사 참 가니까 그 보살님 그 연세 많으신 보살님 하면 되는데 되게 착하고 참 아름답다 모습이 그 보살님의 삶이 아름답다. 그럼 친구를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인생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는 11, 7, 8세 되는 애들 그야 우리 이거 빤서 입혀가지고 그래갖고 내 세워서 그 사람들 눈욕감 시켜놓고 걸어놓고 이 진이라고 쌓고 일산이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게 진, 그게 그 진이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 애들 아니 지가 진으로 뽑혔지만 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사실.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게 없어졌다 그러대 학과가.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학과. 아름다움이 뭐가 대체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걸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학과가 있는 거야. 그 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건자에 와서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김지하. 왜 지하냐? 그게 지하에 늘 몰래 숨어 살았다고 그래. 지하를 우연히 그냥 원래 이 사람 이름이 그 이름이 뭐시더라? 영무시던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필명이 되고 예명이 되고 이제 시인 아닙니까 시인. 그렇게 해서 했는데 김지하라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안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은채 김지하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김지하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이야. 그런데 이제 그 미라고 하는 것이 대체가 뭐냐? 이 점토하니까 이제 지금 점토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토에 가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가 사느냐? 이 진선미를 갖춘 사람이 가 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자면 진선미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선미를 갖춘다 이거 하니까 그게 어디고 강남 유명한 성형외과에 돈 똑바로 싸들고 가가지고 코도 건치고 눈도 건치고 그러면 극락점토에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 의미의 진선미가 아니라 참으로 차원 높은 종교적 의미를 가진 진선미가 를 갖춘 사람이 극락점토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 의미를 놔두고 그냥 단순 미 이것도 어떤 게 진짜 아름다우냐 단순하고 단순한 거 있잖아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순박한 거. 순박. 우리가 질박하다 이러잖아요. 질박하다. 단순하고 순박하게 생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이제, 아니, 우리 공국사인들, 보살님들은 그런 보살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살님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못하죠. 아니, 내가 옛날에 저 보광사라는 절에 있을 때, 보광사 신도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 이제 와가지고 나를,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내가 데리고 있는 같이 사는 스님 가운데 한 스님이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알게 된 보살이야. 그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업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근데 이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럼 뭐 이래 훌륭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스님 초대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이제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를 자꾸 난 피했는데도 자꾸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저 뭐 서울 참 최고 유명한 뭐 호텔에도 최고급 가서 뭐 좀 비싼 음식을 사주어서 한번 먹었습니다. 그게 뭐 그럴 기회가 아니면 못 먹어보는 음식인데 그 뭐 먹는 거는 비밀이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내 표 깨지니까. 그런데 이 보살님이 돈이 많으신 보살님이야. 내가 첫 보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그게 촌스러워. 팔찌도 보니까 다이아를 박은 황금으로 막 번쩍번쩍한 팔찌에 막 이게 막 반지도 하나만 어떻게 딱 끼우는데 막 여러 개를 끼고 반지를 막 양쪽에 다 꼈어. 손가락이라는 손가락이 다 반지를 낀 거거든. 내가 그때 보니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막 눈에 띄어 막 반지가 알이 막 뭐는 알인지 하여튼 막 이렇게 굵은 알을 막 탁 하고 목걸이도 아이고 그거 내가 그냥 웃으면서 또 보살님 그 목걸이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그 말을 받으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선생님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금이 몇 돈인데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림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림이 몇 돈인데요 막 이랬었고 옷도 막 보니까 막 번들번들한 게 내가 보니까 막 밍크 막 이렇게 아니 밍크도 그거 어떻게 하면 아주 그거 예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보살은 막 이까지 내려오대 보니까 이거 막 질질 따위 끌겠어 밍크가 어떻게 된 게 막 그래가지고 딱 그거 참 옷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그 되게 비싸게 보입니다. 내가 옷이 좋은 옷 같다고 하니까 아이고 스님 이거 옷이 얼마짜린데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돈이야. 말만 꺼내면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전혀 그 본인이 없는 자니까 내가 이래 하는데 함부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오히려 천박하게 보인다. 그러거든요. 또 이게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보살님들도 느끼실 거야. 저기 산중에 도 닦는 비구니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보면 나이 많은 나이가 78년인데 깨끗하게 청초하게 보입니다. 마숙하게 그래 보이는 게 있어. 그 양반들이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막 파운데이션을 갖다 두둑두둑 갖다가 얼굴에 바르고 막 눈썹을 그리고 그러면 그런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 자체가 뭐냐? 평생 화장품을 안 사용했는데 나오는 미야 그 자체가. 물론 구르모는 약간 좀 다르겠지. 영양 크림이라고 하는 거 요즘 크림이라고 되거든요. 그걸 그 구름을 약간 살짝 바르는 그런 정도는 하겠지만 막 눈썹을 그린다가 입술에다가 뭘 바른다가 이런 건 안 하시잖아. 하여튼 비구니 스님들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청순한 맛이 있다. 옷도 그래서 막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명옷 같은 거 풀 빳빳하게 해서 깨끗하게. 우리는 또 그런 취향이 없어요. 우리는
강목도 이렇게 불을 빳빳하게 하고 하면 뭔가 어색해. 그래서 제가 안 보는 데 가고 좀 그래가지고 입어야 좀 마음이 좀 놓이고 남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양을 못 내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미라고 하는 것이 미를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그냥 그대로 사실적으로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랬거니와 서양에서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인상파 그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살펴서 보고 내 느낌을 그린다 이거예요. 느낌을. 그게 인상파 그림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릴 때 그 인상파 화가들도 처음에 그림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서양에서는 그림의 대상이 주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사람은 안 그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그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산수를 그리는 거야. 산과 물을 그리고 그 산과 물 속에 그 하나의 자연의 한 일부로서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리는 게 동양화의 오랜 전통인데, 그 서양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동양화는 서양 그 그림의 파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 그림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보사님들이 그림 이런 거 좀 보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내가 그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하고 그랬었는데, 이 서양에서는 그 우리가 네오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에 있어서 인상파에 그 처음 딱 테이프를 끄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네오날드.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그림의 천재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림 대표자 다빈치라고 하는 여인의 그림, 내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만한 게 이렇게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이런 홀이 이 방보다 조금 더 큰 홀이, 이 방 한 2배쯤 되는 그런 홀이 하나 있어요. 그 홀에 딱 그림 보고 하나만 걸려 있어. 대형 박물관. 그런데 다른 데는 가면 한가한데 그 그림 앞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 그림 진짜 참 유명하구나. 근데 다 구경하고 누가 나한테 슬쩍 기회했는데 진짜 가지고 진짜는 아까워서 박물관에 그 수장부에다 놔두고 모조품을 갖고 사람들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가서 사실 그렇게 너가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맞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그런데 네오날드 다빈치라고 네오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에 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나이가 적습니다. 한 10몇 살인가 적어요. 다빈치보다 적은데 이 사람이 다빈치를 넘어섰다. 뭘 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느냐? 우선에 이제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참 지금 네오날드가 그린 것 중에서는 다빈치가 그게 또 있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다빈치 코드 비밀 코드인가 하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최후의 만찬이 있거든. 아주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구도를 잘 잡고 이 다빈치라는 사람의 그림의 특징은 네오날드라는 사람의 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을 구도를 잘 잡고 일찍이 그 사람 이전에선 하지 않았던 방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뭘 극복했느냐? 그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했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면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교황청 중앙홀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웅전. 그 대웅전 위에 천장, 제일 위에 천장 벽화를 그렸는데 거기 그림 제목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창조. 거기 그 있는데 그걸 그 그림 교과서 같은 데 나와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최초의 인간, 그 뭡니까? 아담을 그린 거야. 여자는 없고, 여자 만들기 전에 그린 거야. 했는데, 그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생명을 불어넣고 교감을 한다는 의미의 그것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만 저쪽에서 손가락에 서로 이렇게 닿는 그런 그림 있죠.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입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다른데 그 당시에 최초의 인간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을 그리면서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문명의 이전이니까 그렸다고 하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사실이다. 그걸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그림들이 인상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이 왜 각광을 받았느냐? 그 소위 말해서 레오나르드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왜 그것을 했느냐? 그림이 장식적이지를 않다. 그 사람들 이전의 그림들은 뭐냐 하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게 한다든지 사람보다 주변의 장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위상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부 같은 걸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치장하는 치장, 장식 막 이런 걸 화려하게 그리는 걸로 해서 그림의 맛을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다빈치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림도 보면 옷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보면 무슨 화려한 옷이 없잖아. 한 번씩 시커멓게 거 얇은 거 입고 딱 걸어 있잖아요. 그냥 얼굴도 화장을 했다니까 막 요란하게 그런 게 없잖아요.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 그때 우리가 인류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뭐냐면 그림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서양 이제 동양화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가 하려고요. 서양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가가 누구냐? 또 교과서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삭 죽기, 만종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왜 우수하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밀레의 작품은 나는 밀레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 이 사람 작품이 중요하냐? 그 인상파가 시작되고 나서 그렇게 그래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기부인들을 그리는 거야. 그림의 대상이.
화려한 침대 위에서 옛날 그 서양 그런 것들 보면 그 좀 얼굴 벗고 뭐 이런 침대 위에 그 좋은 침대에 뻔듯이 들어눕고 뭐 좀 풍만하잖아요. 뭐 엉덩이도 풍부하고 막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그런 풍부한 그런 누더형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이 유행인데 그게 아름다움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시골 촌여자 화장도 안 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만종이라는 게 저녁 종이 딱 울리니까 아 이제 오늘도 하루에가 딱 일이 끝났구나. 그래서 저녁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 죽기는 그냥 들판에 아무도 없고 다 수확하고 간 뒤에 그게 흘리고 간 이삭 그거 가난한 농부가 그거 주워가지고 떼거리라도 좀 하려고 우리 어릴 때 이삭을 주워봐서 알잖아요. 그걸 하는 그 노동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서양화에서는 노동하는 것을 그린 화가는 밀레가 처음이에요. 인간은 노동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이게요. 이 사상이나 철학에서도 그게 없었는데 그림에서 밀레가 그걸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이 뭐냐? 인간의 아름다움이 옷 잘 입고 쫙 빼입고 막 드레스 같은 거 하얗게 뭐 입고 그런 게 아름다운 거냐? 영국이나 불란서, 특히 이 불란서 누이 18세 때 그 여자들 보고 또 미친 사람 같아. 우리가 보면은 머리를 막 이 파마 같은 걸 이런 걸 막 이렇게 가만히 높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파마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뭘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 감는 거야. 한 달, 두 달 동안 안 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머리 빗는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하고 향수 같은 게 발달된 게 그걸 보존하려고 그러면 하이힐이 높은 것은 왜 하이힐이 높으냐? 그 속에 가면은 거기 LG 궁이라고 하는 무슨 내가 궁 구경하러 가서 내가 관광 가서 한번 봤는데 그게 화장실이 없어. 그 똥을 넣어가지고 수문지에 싸가지고 우리도 옛날 토굴에 내가 살 때 그런 거 해봤어요. 그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은 멀고 마당에다 집어 던져 놓으면 그 마당에 그 똥이 막 있으니까 그거 안 밟고 지나가려고 소도 지나가면서 똥 누고 뭐 말도 지나가면 똥을 누고 뭐 사람도 똥을 넣어서 막 히떡히떡 던져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 그 조선시대의 서울 같은 도시도요 지금 모양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시골이 깨끗하지 서울 같은 사람 많고 이러니까 그 옆에 청계천이라든가 하천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뭐 하고 이런 하수구로 생활용수 같은 게 나와서 지금 정화조가 있겠어요. 뭐 막 흘러나오면 그거 추접하고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악취가 풍기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걸로 그 머리 같은 거 하고 막 드레스 같은 거 화려하고 그걸 아름다운 걸로 생각할 때 밀레라는 사람은 뭘 아름답게 봤느냐? 인간이 노동하는 걸 아름답게 봤느냐? 근데 밀레가 그러면 거기에서 끝났으면 내가 존경 안 해. 존경 안 하는데 밀레가 참 인류가 배출한 화가 중에서 나는 참 제1의 화가로 봅니다. 이 사람이 뭘 그렸느냐 하면은 신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신발. 노동자가 신고 있던 신발인데 다 떨어져서 이 구두 다 떨어져 옆구리가 툭 터진 거.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노동 있잖아요. 그걸 그린 거예요. 사람을 그린 것도 아니고 다른 무슨 물건을 그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 신발. 이 그림이 이래한 거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 신발을 갖다 놓으면 냄새나고 그 보기 싫죠.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아닌 거야. 그래서 실물을 보면서 느낄 수 없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신발이 그 신발의 주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노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그린 거예요. 이게 그걸. 그게 아름답죠. 근데 이 밀레라는 사람 뒤에 이제 어떤 화가 나오냐? 밀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날 그림값을 제일 비싸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고호랍니다. 고호. 해바라기 그림, 우리 교과서에 보면 해바라기 그림 나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처음에 교과서를 펴보니까 제일 첫 그 속에 미술책에 고 그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게 뭐를 좁하고 이런 걸 해바라기 그게 처음 나와서 이 그 고호라고 하는 사람은 밀레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이제 이 교육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당시에 그림학교 천재적인 애들이 가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림학교에 입학하러 갔다가 이 고호가 뭐는 게 복도에 들어가는데 이 그림이 하나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그림을 또 보면 그 다른 교수가 이제 읽고 있는데 이제 입학하러 온 학생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따구를 그림이라고 그려놨다고 막 욕을 하거든. 그 그림이 누구였냐? 그 학교 대학의 학장이 그림이야. 뿔이 나가지고 이 자식이 이제 그림 공부하겠다고 입학하러 온 놈이 지가 무슨 그림 한다고 학장의 그림을 저렇게 악평을 해버리냐. 그냥 쫓겨나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림에 대한 정규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천재 수재는 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괜히 돈 많은 놈들이 이 교육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 비싼 뭐 학교에서 그냥 우열반 해가지고 우수 영재들을 영재반을 만들어 놓자. 이게 좀 웃기는 소리라. 그 영재는 학교에서 그 선생들이 고민하고 이 그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균 수준에서 미달되는 사람,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 또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 평균 수준 위에까지 끌어올릴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 공교육자들은. 그런데 웃기는 게 이거는 놔두고 여기 이 평균 수준에서 올라있는 놈 있잖아요. 이것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부가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교육시켜야 이거 고민하고 있는 나라야. 이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런 식 교육을 하는 나라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류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이 평균 수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는 세계적인 작곡가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있잖아요. 저 누구예요? 아이고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이 정규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예. 그랬듯이 이 고우나 이런 사람들도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야. 고우의 친구가 또 누구예요? 저 IT 고갱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40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 자기가 독학한 사람이지 그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닌데 고우는 이 밀레를 좀 그래가지고 그 밀밭이라고 한다든지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그런 건데, 밀밭을 위주해서 많은 그림들이 밀레 그림을 흉내내는, 그러나 단순히 모양을 흉내내는 것은 아니다. 그 그림의 그 밀밭이라는 그림은 밀레가 딱 앉아서 그리상 싶은 그 자리에 그 가가지고 지도 그도 앉아가지고 그대로 그 풍경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물화 같은 그 가운데서도 그 밀레가 그린
바로 그 전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고는 그리 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평생 그 밀레를 넘어서려고 아주 광적으로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 정도로 서양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뭐 뒤에도 이제 좋은 화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화가고 뭉크라는 화가 굉장히 절규 그런 거 그린 거 보면 그게 아주 굉장한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달리라고 하는 사람 그림 봤죠? 시계 같은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무정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그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우리나라 그 화가 얘기해요. 우리나라 그런 위대한 화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화가가 밀레를 능가하는 화가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천재적인 화가로 꼽아주긴 하지만 인식의 도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이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안 하는데 뭐냐면 김홍도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동양화는 처음부터 그림이 뭐냐면 산수화예요. 산수화. 근데 김홍도가 산수화를 그릴 줄 몰랐냐? 너무 잘 그리는 사람. 산수. 이 김홍도가 이 사람은 참 진짜 천상 화가야. 이 그림을 집이 가난한데 그림을 하나 더 팔았어. 산수화를 하나 더 팔아서 돈이 있거든 부자가 사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하나 그림 한 점 팔고 돈 받으러 갔으니까 사가지고 쌀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오겠구나 하고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쭉 지나가는데 요즘 같은 때문에 묘꽃이 활짝 핀 화분이 하나 달라고 내놨거든. 그 얼마 내가 자기 주머니에 돈하고 딱 갖다 얼뚱뚱 그걸 사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냐. 그러니 마누라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가지 끈 그 여보게 이 좋은 매화를 봐서 내가 즐겁고 또 저걸 보고 그림을 하나 그리면 또 그걸 팔 수 있으니 또한 돈이 될 것이고 그게 뭔 걱정을 할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 달렸다고 화간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뭐입니까? 김홍도 하면 풍속도예요. 풍속도. 이 풍속도라고 하는 게 김홍도의 풍속도는 김홍도 이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뭐냐? 아까 그 밀레가 노동하는 걸 그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밥 가는 걸 그리고 소가 막 밥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신선이 그 폭포 떨어지는 그런 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바둑을 둔다든지 그게 술을 마신다든가 차를 마시고 있는 그런 걸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림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시골 농부가 이 바지가랑이를 걸어 올리고 우통 벌떡 벗고 소 몰고 밥 가는 거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고 무슨 기와 이른다고 막 지붕에 흙든지 올리고 일사하는 거 그런 걸 그리고 그 학동들이 서당에서 글 읽고 있으면서 그 해초리 맞는 거 장터에서 씨름하는 거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사진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김홍도 풍속도가 그나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풍속을 아는. 그 김홍도 같은 사람은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이 사료 가치로도 그 사람 그림 하나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 그 보면 김홍도 그림에도 보면 그 조선시대에도 장터에 엿장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옆판 들고 이렇게 가위로 보고 이래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게 유실하게 그런 걸 보고 뭐 국밥 집에서 국밥 파는 것도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인간의 노동의 아름다움을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보면 그 그림의 단순미 아주 굉장히 그 단순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거 이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내가 이제 가장 놀라는 가운데 하나 이게 이제 벼루입니다. 벼루. 우리나라 벼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아무 장식. 일본 사람들의 벼루, 중국 사람들의 벼루, 우리 벼루 이 세 개를 갖고 놓고 우리나라 벼루의 특성이 뭐냐? 아무 장식. 아무 장식. 너무 아름다워. 이게. 아니 나는 우리 시골 고향집에 가면은 한 300~400년 된 벼루가 하나 있어요. 그 집에서 굉장히 우리 집에 이제 어른들은 그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그 함부로 못 만지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몇 분씩은 다른 또 벼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벼루 하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벼루가 크지도 않아요. 뭐 요만하게 돼 있는데 하도 많이 가라고 가운데 못 가는 데가 이거 푹좀 파여있지 해있고 그런데 근데 어릴 때 보면 이거 참 멋있게 생겼다. 내 어릴 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요런 벼루만 있느냐?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적 감각에는 뭐냐? 이거 물 담아놓는 데 아니에요. 너 갈아서 먹물이 담겨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북이 같은 걸 해놨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하나 딱. 이게 무엇입니까? 무견이라고 그럽니다. 무견. 먹물이 들어있는 거 뭐니까 개구리가 사는 거 또 하나 그런 거. 화려하게 막 이래. 중국 사람들은 보면 막 이런데 온갖 꽃장식이 돼 있고 그래요. 어지러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단순한 벼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벼루의 특징은 이런 거다. 큰 단계라고 강. 도자기도 우리나라 도자기는 그냥 달 항아리 그러잖아요. 달 항아리 이렇게 둥그리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둥그러만 펑퍼짐하니 그러니까 뭔가 나이로 보면 한 40~50대 정도 된 아줌마 형태로 생겼다 그러잖아요. 펑퍼짐하니 아무 무늬 없이 돼 있거든. 이 다른 이게 우리 도자기에서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청자하고 이 백자에서는 아닌데 이 달 항아리라는 게 최고 값이 많이 나갑니다. 뭐 그림이 있는 것보다도 이게 아무 그림 없는 이 달 항아리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아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옷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거 보면 요즘은 막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입는 건 뭐 그냥 아무 염색도 안 하고 그냥 하얀 옷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백이민족이라고. 요즘은 그 백이라 하는 게 사라졌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또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할 때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그 옷들이 보면은 아주 하얀 옷 같은 거 많이 입습니다. 아니 내가 7살, 8살 먹을 때 입었던 옷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옷을 아래올레 바지 저고리를 딱 해줘서 하얀 아주 소물 톡톡 많이 나가고 있어. 내가 참 그 옷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옷은 버리지를 않고 이래 놔뒀었는데
그 뒤에 내가 나중에 스님 되고 나서 한참 있다 가는 거 없어져서 그래 그거 어쩌냐 내가 어릴 때 있는 그뭐 어쩌냐는 뭐 해서 뭐 이제는 뭐 스님대로 갚으려고 뭐이 나도 봐야 뭐라 소용있네 하면 뭐 없어집니다. 아까워가지고 아쉬움을 했는데 하여튼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아주 그게 그 화려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가장 그렇다고 그게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또 아름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아름다움이 있어. 그것도 보면은 그래서 뭐 저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그 황실 같은 데서 뭐 입는 그 막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드레스 그 화려하게 하면 그건 또 그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는 단순하고 간결한 데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그래 메모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림에서만 그러냐 이게 끝마무리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취해가지고 초점을 놓칠 때가 있어. 이 사상 또는 철학 이것도 이론이 복잡하고 아주 상대가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되어 있는 사상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철학입니다.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본 거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뭘 해보니까 위대한 사상이나 위대한 철학은 어떤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어요.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 있는지 좀 선생님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뭐 의사한테 가서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킨 대로 해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게 다시 또 그러네요. 딱 방법은 하나지 않냐. 운동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칼로리 소비는 많이 하고 칼로리 공급 먹는 것은 적게 하고 그러면 자연히 살이 빠지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간단한 건데 그걸 뭐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냐. 아이고 배고픈 걸 참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아니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라 이러잖아요 자꾸. 그래서 음식을 뭐 칼로리 같은 걸 분석해 가지고 하루에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 양이 1500 칼로리 소비한다. 그러면 내가 먹기는 한 1200 칼로리 정도만 먹으면 하루에 300 칼로리석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몸에 있는 걸 소비해서 빠진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논리에 따라서 하면 거의 다 실패. 일단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참는 게 필요합니다. 참는 게. 아니 왜 무슨 말이냐 하면 배를 부르게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식습관이 기름진 걸 먹어서 살이 찌도록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디를 못하는 거야. 저게 그 식단 그것대로 해줘서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데 거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욕구를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하고 싸움이야. 과학적인 거 아니라 과학적인 할아버지를 해도 결국 그 모든 병이 그래요. 병 치료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서 굉장히 그 자기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돼. 무슨 병을 치료하든지.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병 치료 못하는 거야. 그 인생 성공에도 그런 거거든. 인생 성공에도 모든 것은 아니 내가 그 스님들하고 못 닦는데 뭐 하루에도 12번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니 연애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에이 이거 뭐 때려쳐 버리고 그냥 그게 내일도 뭐 스님 때려쳐 버리고 뭐 환속해야 되겠다 가령 그러면 그런데 또 날씨에 오면 아이 그래도 또 기왕 하던 거 좀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나이까지 옮기지.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뭐 아이 포기해버리면 뛰나가버리면 말짱 황이 돼버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결국은 그 하는데 그 살을 빼는 것도 이론상으로만 너무 단순하다. 건강해지는 것도 이론상으로만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사상과 철학이라는 게 다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래 괜히 헛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내용을 들고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 이제 극락 가는 것도 결국은 단순해요. 한번 봅시다. 좀 시간이 어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떨 때는 보면 화요일날 얘기한 게 일요일날 헷갈리고 일요일날 얘기한 게 화요일날 헷갈리고 두 번 하는 거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자꾸.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대사께서 법을 설하시면 참으로 부사히 하십니다. 제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대사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대자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물을 지니 어찌 2번, 3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달마대사에서부터 이제 6번째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양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하온데 대사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공덕이 없나니 사고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 양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뭐 했습니다만 그 절을 짓고 그게 그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국에서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나라가 한 3군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육조시대 때의 그 남북조시대 때 이때의 그 양나라인데 그 무제 때 불교가 신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불사를 많이 했어요. 스님들을 많이 배워하고 본인 자체도 굉장히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좀 픽션도 있거니와 그 양무제와 달마가 만나서 주고받은 것에는 그게 그 우리가 이해하지
하기 뭐 단순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매우 그 깊은 의중을 불법의 깊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 뜻이 있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절을 짓고 상을 그런 그 불사를 많이 했더라도 그걸 자랑하는 공덕 그게 뭐 상을 내게 되면 그것이 공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선종의 사상은 단순히 그런 뭐 복을 짓는 작곡 행위에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으로 공덕이 없나니 사고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 양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위사군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대사가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깎는 것이니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아야 하며 공덕은 법신에